자, 이 이슈 영상부터 전해드렸는데 제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일 셔틀 외교는 복원이 됐다. 그런데 과거사 정리는 여전히 반컵 물잔 상태인가? 이겁니다, 지금. 기시다 일본 총리 어제 정상회담 끝난 뒤에 기자회견을 했고요.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도 했고 질문도 받고 했습니다. 자, 이거를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는 거죠. 자, 우선 이와 관련해서 지금 좀 영상이 나가는 동안 전문가 모셨거든요. 강철구 배재대 일본학과 교수 지금 자리하고 계신데요. 강 교수님, 네. 이번 한일 정상회담 서울에서 열린 거예요. 성과는 어떤 게 있었다고 평가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이제 일단 양국의 리더들이 같이 오고 가고 했던 그러니까 뭐 셔틀 외교가 다시 복원됐다라는 측면, 그리고 관계 개선에 훈풍이 들어왔다. 예.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양국의 경제 안보뿐만이 아니라 예. 뭐 인적 교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궤도까지 올라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점이 하나의 성과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뭔가 서로 얘기하고 서로 방문하고 있는 뭔가 길을 좀 텄다. 이게 이제 셔틀 외교라는데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하시는 게 기시다 일본 총리가 약간 서둘러서 갑자기 답방을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시기에 대해서 구체를 안 하다가 갑자기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하고 돌아온 다음에 갑자기 와서 그리고 일정도 보면 이게 주말을 끼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글쎄요, 원래는 3월 16일 날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께서 방문하셨을 때만 해도 예. 5월 달에 G7 서밋이 끝나고 예. 6, 7월 정도에 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예. 불과 1, 2주 만에 이렇게 결정을 했다라는 것은 뭔가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그것이 일본 측의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서미트에서 한일 간의 관계가 개선된다라는 모습을 미국 측에도 보여주고 싶고 또 하나 G7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야 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한국 측으로부터 어느 정도 합의를 보는 듯한 제스처라도 보여준다라면 그 G7 서밋에서 가장 근접한 국가의 피해 국가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어떤 이제 모양새를 갖췄다라는 부분에서 좀 뭐 테이크 이니셔티브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뭔가 그러니까 지금 듭니다. G7 정상회의 일본이 주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보여줄 게 필요했다는 측면인 것 같은데 혹시 미국 쪽에 약간의 압박이 있었을까요? 뭐 언론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일본에 이제 압박이 있었다라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그 관방장관이 또 그런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 간의 관계 개선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 그 이야기는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누구예요? 그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대통령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그런 평가를 해준 부분에 대해서 일본의 우익 신문인 산케이 신문이라든가 등등에서도 이 부분에서 기시다 총리가 어떤 방법으로라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 또는 어떤 답변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1, 2주 만에 빠른 시간 안에 결정이 되어서 실상으로 제가 뭐 방금 전에는 관계 개선에 훈풍이 불었다라고는 이야기를 했지만 뭐 일부 언론에서는 정상 궤도에 올랐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정상 궤도에 오를 수가 없죠. 1, 2주 만에 결정돼서 와서 지금 진행된 1박 2일을 가지고 정상 궤도에 오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뭐 평가라고 한다면 관계 개선에 훈풍이 불었다 정도로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가 아무래도 뭔가 답방을 서둘렀다 이런 분위기가 분명히 좀 있거든요. 그게 일본 내 이른바 우익 세력의 어떤 영향력, 뭐 소망, 입김 뭐 이런 것도 있었다 보인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자 그럼요. 어제 기시다 총리가 뭐 회담 때 그리고 기자회견도 있었거든요. 여기서 이른바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 모습만 따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지난 3월 윤 대통령께서 방일하셨을 때 저는 1998년 10월에 발표된 이란 공동선언을 포함하여 역사인식과 관련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같은 정부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도 당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을 하게 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자, 이런 입장을 냈죠. 이걸 가지고 평가가 갈리는 겁니다. 그래도 과거보다 진척된 입장을 낸 거 아니냐. 그런데 반대쪽에서는 이거 개인적인 판단하는 거 아니냐. 개인적인 차원에서 뭔가 내놓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강철 교수님. 자, 기시다 총리의 과거사 관련된 이 발언, 이거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그게 이제 정부의 입장이라고 하고 나중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개인의 그런 이제 소신이라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이전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직접 화법을 쓰지를 않은 부분이죠. 왜냐하면 강제동원 피해자라는 단어 자체를 일본에서 부정을 하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와서 그 부분을 주어를 집어넣는다라는 데에 대한 정치적인 부담감이 상당히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주어가 생략된 채로 이야기를 했고 또 마음 아프다라는 말 자체가 일본 정부를 대신할 경우에 그 자체도 또 정부의 입장이 돼버리기 때문에 일본 내 정치 상황도 좀 생각을 한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왜냐하면 기시다 총리가 일본 내에서 자민당 내 이제 파벌 중에서 5위나 4위 정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본인의 내년에 총재 선거라든가 등등을 고려해서 볼 때 이것을 뭐 정부의 입장으로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개인적인 입장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측에서는 어쨌든 진일보한 부분으로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일본의 우익신문에서는 이 부분을 상당히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국 총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마치 일본이 가해자인 것처럼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좀 벌써 부정적인 그런 반응이 있는 거군요. 벌써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서울 올라오면서 좀 그 일본 포털 사이트라든가 일본 신문을 봤는데 댓글들이 물론 이제 긍정적인 평가는 댓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부정적인 평가를 보면 일본 측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중에서 하나 예를 들자면은 제가 좀 특이했던 부분이 일본에서는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발언이다. 가슴 아프다라는 말이. 가슴 아프다라는 표현이요? 예를 들어서 강제징용에 대해서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가슴 아프다라고 하는 것을 콕 집어서 이야기한 것이 우리나라 이영훈 교수께서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이제 옛날에 2, 3년 전에 써가지고 그 책에 증거가 많이 있다. 한국인이 그것을 증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일본 측에서 가슴 아프다라는 표현을 하느냐. 뭐 이런 이제 댓글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자체가 사실은 모순이죠. 왜냐하면은 강제 동원을 한 사실에 대해서 일본 측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1938년 4월에 총동원법이 있었고 그 다음 해에 7월 달에 국민징용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징용령에 따라서 조선인이 이제 강제 동원이 된 것이 아니라 이제 징용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일본에서는 그 부분을 강제징용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한 가지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소위 이제 우리 측에서 볼 때는 강제징용이지만 그것이 조선인만 강제징용이 된 것이 아니라 일본인들도 마찬가지로 국민징용령에 의해서 이제 이 강제로 동원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기시다 총리가 말한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 조선인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게 또 볼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누가 공격했을 때 그 부분이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슴 아프다라고도 충분히 뭐 그렇게까지 피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또 사실 수도 있는 거네요, 조금만 더 그러면? 깊게 들어가면 그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그것을 주어를 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굉장히 애매하게 그러고 보니까 이런 설명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애매하게 얘기를 한 것 같네요. 주어를 빼고 가슴이 아픈데 그 대상도 모호하고 뭐 이런 것 같아요 지금요. 그렇죠. 자, 왜냐하면 일본 분들도 슬픈 경험을 했었으니까요. 그때 당시에. 자, 이런 가운데요. 사실은요 이게 뭔가 또 설명이 다른 게 나왔어요 지금요. 이 화면 좀 보겠습니다. 어제 기시다 총리의 저런 입장이 나온 뒤에 기자들이 당연히 질문하죠. 이게 어떤 배경이고 혹시 뭐 우리 정부가 뭔가를 얘기한 거 아니냐, 요청한 거 없습니까? 이런데 대통령실 관계자가 얘기해요. 고위 관계자입니다. 이 관계자는. 회담 전에 과거사 문제에
협의, 사전 조율 이런 거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요청한 거나 이것도 없었다는 거죠. 그냥 기시다 총리가 자발적으로 한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줄 알았죠. 근데요, 오늘입니다. 오늘 일본 언론 니혼게이자이 신문의 보도입니다. 회담 전에 한국 정부 측에서 반성, 사죄 등 문구가 담긴 선언문을 읽어달라고 요청했다. 이걸 들었고 기시다 총리가 얘기한 건데 개인적인 차원을 강조하면서 얘기한 거다. 이겁니다, 지금요. 이겁니다, 지금. 또 여기 보면 자막이죠. 대통령실 기시다의 사과 반성 요구한 적 없다. 역시 이거 아니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맞는 겁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이거 짧게 전용기 의원이, 신성무 의원이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한 1부씩만 드릴 테니까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만 딱 반응 좀 보여주세요. 먼저 전용기 의원님. 대통령실 관계자 누군지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이거 된다.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분이 누군지 나와야 된다. 지금 그만큼 한일 관계와 관련돼서 자신이 없다라는 반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실제로 대통령실에서 요청을 안 했다면 대변인이라도 나와가지고 이 해당 문제를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예. 지금 대통령실 관계자라고 해서 익명으로 나오는 거는 언제든지 꼬리자르게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대통령실 의중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저거 실명으로 와서 얘기하지 않는 거면 저거는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니혼게이자 신문에서 얘기하는 것이 더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성과 사죄 이거 요청을 안 했다면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이름 걸고 나와서 말씀 주셔야 우리가 그 대통령실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신성범 전 의원님. 사과나 반성을 공개적으로 요구하지 않아도 물밑에서는 오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옛날 시제 경험에 의하면. 그 지난주에 회담 나흘 전인가 사흘 전인가 아키바 다케오라고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 우리말로 하면 국가안전보장실장 플러스 국정원장이에요. 그래서 조태용 우리 국가안보실장하고 대화를 했으니까 거기에서도 충분히 우리 쪽의 내부의 정치 여건을 설명하면서 예. 뭔가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는 게 좋겠다는 게 은연중에 전달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다만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 아키바 다케오를 대통령이 만났을 때, 먼저 왔을 때 너무 부담 갖지 말라고 기시다 총리에 전해달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예. 그 대목에서 우리가 정식으로 요구한 적은 없다고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거죠. 하지만 물밑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당연히 됐던 거고, 그래서 기시다가 와서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큰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마음으로 빨리 방한해야 됐다고 왔다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녹아 들어있다고 봐요. 아무튼 요즘에요 뭔가 이렇게 큰 외교 행사 끝난 뒤에 뭔가 설명이 우리 쪽 설명과 외국 쪽 설명 또는 그 외국의 언론의 설명 이게 좀 충돌한 경우가 좀 반복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합니다.